자, 근대의학의 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이라는 말 자체가 100년 전에 나온 말이라고 했죠. 우리나라에서. 그 이전엔 그런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대의학이 들어왔을 때부터 생긴 어떤 몸에 대한 은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기계죠. 몸은 기계입니다. 우리가 근대의학에서는요, 몸을 기계로 봅니다. 기계가 아닌 건 누구나 다 알지만, 몸이 기계라고 하는 은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무슨 저 관절이 고장 나면 뭐 인공 관절을 끼고요, 뭐 치아 임플란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무슨 뭐 인공 판막도 놓고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잘 작동하고요. 또 인공 심장을 쓰기도 하죠. 인공 심장, 인공 신장 이런 것들도 많이 쓰죠. 결국 몸이 기계인 것은 상당 부분 그 적절한 은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은유는 뭐냐면 몸이 시장이에요. 내 몸속에서 상당히 많은 의약품들이 소비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불필요한 의약품도 많이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이 그 소비를 부추기는 경향도 있죠. 그래서 몸이 시장이 된다. 내 몸이 시장이다라고 하는 의미도 근대 의학이 가지고 있는 몸의 은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쟁터죠. 내 몸은 전쟁터예요. 내 몸속의 면역세포와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병원군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전쟁터라고 생각하는 은유가 일반적으로 근대의학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계속 면역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잘못된 은유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은유를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쭉 이제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보아왔는가에 대해서 그 그림을 쭉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제 왼쪽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선사시대 동굴 벽화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남기지 않고 글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저 그림이 어떤 의도에서 저렇게 그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선사시대에 그려진 그 몸 또는 만들어진 그런 그 몸의 표상들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생식기가 굉장히 강조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는 어떤 그 재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생식기가 강조된다는 거가 하나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쭉 이제 두 번째 거는 이제 한의학에서 바라보는 몸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 해부학이 이제 바라보는 몸이고, 그 다음에 맨 끝에 거는 우리 국토죠. 우리 국토. 한반도를 우리는 저렇게 살아있는 동물로, 호랑이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약했을 때는 일제 강점 됐을 때는 저게 토끼가 될 때도 있었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사용된다는 거고요. 저 가운데 것은 사람 몸을 인공 구조물에 대비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어떤 몸을 어떻게 표상하느냐, 어떤 은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기에 따라서 또는 문화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그 두각상을 보시면 그 공통점이 있죠.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생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는데 왼쪽 거는 해부학적 구조예요.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 시체를 해부했던 해부학자입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거는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로댕의 주걱 작품이죠. 오른쪽 건 우리의 유명한 미륵반가 사유상입니다. 다 생각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지만 표현 방법은 저렇게 다릅니다. 그죠? 엄청나게 다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선 느껴보시라고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만큼 몸을 표상하는 방식이 다양하고 그 몸을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그 은유를 좀 제가 제시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몸은 아까 잠깐 보셨죠? 정원이다. 우리가 끊임없이 갖고 와야 되는 정원인 것이죠. 우리 몸이 정원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의 생태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몸을 스스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갖고 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고요. 몸은 정원이고, 또 두 번째 은유는 몸은 일기장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는 내 몸속에 끊임없이 일기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했던 경험, 생물학적 경험, 심리적 경험, 사회적 경험들이 내 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생물학적 경험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병원체라든가 어떤 이물질들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면역계에 기록이 되죠. 내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계에 기록이 됩니다. 뇌에 기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 밖에도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내 몸은. 그래서 이것은 우리 몸 일기장이라고 생각하는 은유는 상당히 유용하다. 나는 내 몸에 일기를 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나는 몸을 봉투로 생각한다. 이건 뭐냐면 뭘 담느냐? 이 세상을 담는 거죠. 세상을 담는 봉투다. 이렇게 세 가지 대안적인 의미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 오늘 대충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몸의 은유를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삶의 경로입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삶이라고 할 때는 그 생애라고 얘기하죠. 생애 경로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생애를 얘기할 때 보통 라이프 사이클을 얘기했죠. 라이프 사이클. 돌아가는 거잖아요. 태어나서 뭐 성장해서 장년기, 노년기, 죽음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하는 걸로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순환의 경로가 아니라 삶의 직선 경로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이게 라이프 사이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이프 사이클 되면 똑같아요. 그죠? 내가 뭐 몇 살, 60 몇 살 먹은 대한민국 남자라고 그런다면 요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 뭐 거기보다 높으냐 낮으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60 몇 살 한국의 그 60 몇 살의 남자의 그 남자라고 한다면 나하고 같은 나이, 같은 삶을 비슷한 삶을 살아온 내 나이 대의 사람들의 생리학적 징후들을 측정을 해서 내가 거기에 미치느냐 미치지 못하느냐 또는 더 우월하냐 열등하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기준이 아닙니다. 평균이 기준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능 프로도 가끔 보면 전 놀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연예인들 불러다 놓고 막 검사를 시키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판정을 내려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의 심장의 나이는 몇 살이다. 실제 나이보다 많다 적다. 이런 식으로 따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라이프 사이클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근데 삶의 경로라고 그러면 라이프 코스라고 그러면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내가 어떤 유전자를 타고났는가, 그죠? 그런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평균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인을 중심으로 한 사유 양식, 그것이 삶의 경로, 라이프 코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의 경로, 삶의 경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태어나서 자라서 성인이 돼서 그다음에 늙어서 죽음까지 이르는 그 라이프 코스죠. 근데 이 라이프 코스, 삶의 경로라고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겪어왔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원시시대, 수렵 채취를 하던 석기시대를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때는 어땠을까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는 생존이 제일 큰 문제였죠. 그죠? 살아남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고 죽는 것밖에 없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의 경로라고 그러면, 삶의 경로라고 그러면 생로병사를 얘기하잖아요.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원시시대, 석기시대에는 이 중에서 뭐가 빠졌다? 늙고 병드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는 것만이 중요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아주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가 생존의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농경을 하게 돼요. 농경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됩니다. 수렵 채취 시기에는 여기서 매일매일 구하는 대로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었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걸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굉장히 증가합니다. 증가하는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계급이 생겨요. 그래서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생겨서 피지배 계급은 엄청나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그런 때가 오죠. 그래서 따라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렵 채취 시기에는 다양한 것을 먹었거든요. 닥치는 대로 먹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농사를 하게 되면서부터는 에너지는 충분히 섭취를 하지만 다양한 미량 원소들을 섭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단일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그렇죠? 쌀만 재배한다, 밀만 재배한다 이러면은 탄수화물은 많이 먹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타민이라든가 미네랄 같은 건 별로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건강 상태가 오히려 악화됩니다. 그래서 수렵 채취 시대보다도 농경 시대에 가면은 인구는 많이 늘어나지만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아져요. 그러니까 건강 상태 좋지 않아지고 또 어떤 계급 간의 차이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위생 상태가 나빠집니다.
몰려 살게 되니까 위생 상태가 나빠져요. 그래서 전염병이 많이 만연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이 늘었지만 또 질병도 굉장히 많아지죠. 이때부터 뭐가 생기느냐, 병이라고 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수렵 채취 시대는 병이 별로 없었어요. 있긴 했겠지만 그렇게 대단한 병이 있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심각하게. 그래서 생과 사가 주로 있다가 이제 농경 시대가 오면서 병이 생로, 생병사, 노도 이제 생기죠. 풍족한 생활을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고 그러니까 노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로병사가 생겨요. 이때 이제 농경 시대부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사회가 오죠.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정보혁명이 일어날 때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종 전염병이 생기죠. 그래서 옛날에 유행했던 중세부터 18세기, 19세기까지 유행했던 전염병들이 거의 정복이 됐죠. 지금은 특히 물론 이제 뭐 일부 아프리카 지역에 이런 데 남아 있습니다만 그 대신에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오히려 오래 살게 되면서 인구가 노령화되고 여러 사회 문제에 의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수명이 길어나고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또 사회적인 문제에 의한 뭐 자살이라든지 또는 우울증, 비만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이 훌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이것도 역사적인 그 변화 과정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 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연장되죠. 수명이 연장되고 그다음에 생로병사의 구조 자체가 달라져요. 수렵 채취 시기에는 태어나고 죽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었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늙고 병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고령화가 진행되니까 그 질병의 양태도 크게 달라지죠. 크게 달라져서 이제는 이전 같으면 뭐 60, 70 되면은 은퇴해서 거의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60, 70이 다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생애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생애 구조가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인생을 이모작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고령화 사회에서는 지금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몸의 무늬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애가 새롭게 구성되고 있다. 삶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다. 과거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접근하려면 단순하게 그 생물학적 의학만 가지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학문들, 진화생물학, 그다음에 사회학, 인류학, 경제학, 인지과학, 심리학, 철학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같이 모여서 이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고령화 사회를 살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을 개발해내야 되는 것이죠. 자, 삶의 주기와 경로 봅시다. 아까 위에서 삶의 주기라고 그랬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있잖아요. 동그랗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이제 직선입니다만. 그래서 이건 시간의 세 차원을 통해서 이제 진화해 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의 시기니 생명의 시간이 보통 한 37억, 38억 년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단세포 생물이 생겨나서부터 거기서부터 다세포 생물이 되고 쭉 진화해 와서 영장류가 진화하고요. 그다음에 인간과 침팬지와 공통 조상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갈라져 나온 게 한 600만 년 또는 700만 년 정도 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가 쭉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해서 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가 나온 게 불과 수십만 년 전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전체 역사에 비해서 보면 인간이 진화해온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생명은 그 유전 물질을 공유하죠.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을 공유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단세포 생물로부터 진화해온 역사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그래서 진화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그런 진화 역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생물학적인 진화 역사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어떤 그 문명의 역사를 또 담고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또 우리 남들의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공유하는 우리 동시대인들과 한반도인들과 공유하는 그런 역사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릿고개 시기를 같이 겪었고요, 전쟁을 겪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엄청나게 그 경제적인 발전을 이룬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경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생애라고 하는 시간의 그 스케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세 개의 차원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화의 역사, 37억 년, 38억 년쯤 되는 생물, 진화의 시간, 그 다음에 수천 년에 이르는 역사의 시간, 그 다음에 100년에 이르는 생애의 시간. 뭐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발생의 시간을 더 붙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더 미시적으로 가면은 우리 세포의 시간 또는 분자의 시간까지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거시적으로 보면 저런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라이프 사이클 그러면 그 생애의 시간, 100년 남짓한, 100년 채 안 되는 그 시간에 반복되는 그런 사이클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삶의 경로, 라이프 코스에서는 그 삶의 이야기, 태어나서부터 늙어서 죽을 때까지의 내가 하는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어떤 이야기들이 그 이야기들의 초점에 맞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삶의 서사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삶의 서사, 이야기죠.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이야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이 단편적으로만 존재한다면 별 의미가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려서 몇 살 때 뭐 했다 쫙 나열만 해서 리스트만 작성해서는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했던 경험들이 어떤 하나의 이야기 속에 끼워줘야 되는 거죠. 마치 뭐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다라고 하는 말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경험이 암만 단편적인 게 많다 하더라도 그것을 엮어서 하나의 서사 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고,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결국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도 않고 건강하지도 않다 하는 것이 이제 얘기입니다. 삶의 서사, 다양한 이야기를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옛날 얘기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뭐 할머니보다도 뭐 TV라든가 무슨 웹툰이라든가 인터넷에서 더 많은 이야기들이 생성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인의 그 서사들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우리 민족의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재능이. 자, 여기서 이제 참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건데요. 참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나왔던 웰빙이라고 하는 말의 번역어였어요. 처음에는 번역어였지만 지금은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어떤 과정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개념을 비교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웰빙, 원래는 이제 웰빙을 참살을 번역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새롭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웰빙이라고 하는 말, 행복이라고 하는 말, 참살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비교를 해보자는 겁니다. 행복이라고 하면요, 그건 말 자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복을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력을 한 것과 별 관계가 없습니다. 행복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뭐 행복하세요라고 얘기할 때 거기는 어떤 행운을 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지, 너 스스로 행복을 찾아라라고 하는 의미는 잘 담겨 있기 어렵습니다. 이건 서양의 말도 똑같아요. 해피니스라고 하는 말에는 원래 어원을 따져보면 해픈이라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말은. 그래서 행복이라는 말은 어떤 주체적인 경험을 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 다음에 웰빙이란 말 그대로 웰빙이잖아요. 웰빙, 잘 있는 거예요. 그죠? 잘 있는 겁니다. 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행복이란 말보다는 조금 더 주체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 존재에 머물러 있어요. 어떤 생성, 과정을 담고 있지 않아요. 웰빙이라는 말 속에는. 그래서 이거는 몸의 건강과 마음의 행복, 이건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걸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좀 더 주체적인 어떤 변화, 그런 변화를 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참살이라고 하는 말 쪽에는 이런 주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참살이, 참답게 살자라는 거죠. 참이라고 하는 말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된 자기 진정성을 가진 그런 삶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uthenticity라고 그러나요? 또는 integrity라고 할까요?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진정성 있는 삶, 자기가 주인인 삶, 자기 주인인 삶, 진정성이 담긴 삶, 그다음 주체적인 삶, 스스로 개척하는 삶, 이런 것들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참살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행복이란 말, 웰빙이란 말, 참살이라는 말이 있는데, 참살이라는 말이 굉장히 멋진 말이다.
그래서 앞으로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웰빙 또는 참살의 인지적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이는 저분은 움베르토 마뚜라라고 하는 생물학자입니다. 칠레 출신 생물학자인데요. 생물학자이지만 굉장히 철학적 사유를 많이 한 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자지만 또 동시에 그 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깊은 철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서양의 과학자들 중에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과학자 중에는 그런 분들이 별로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더러 계시긴 합니다만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우리가 제대로 된 과학을 하지 못하는, 노벨상도 없는 그런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학문들이 섞여야만 거기서 새로움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창의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번 학기에 얘기할 건강인문학 또는 참살의 인문학이라는 것도 그런 그 융합을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학만 갖고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삶의 구조들, 삶의 경험들을 인문학적인 사유, 그다음에 어떤 사회학적인 지식들 이런 걸 가지고 융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움베르토 마뚜라나가 한 얘기는 저기 있습니다. 사회적인 것과 인간적인 것과 그것들의 생물학적 뿌리 사이에는 불연속에는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이과 문과를 나눠놓고 그 벽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그런 습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뚜라나가 그런 얘기를 했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암, 삶, 함 이렇게 분류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 다음에 그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뭔가를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그걸 함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암과 삶과 함이 분리되지 않는 한 덩어리다. 그것이 인식이고 세계이고 몸이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와 나의 몸이라고 하는 존재, 나의 인격, 그 다음에 이 세계는 결국 하나로 이어져 있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인지과학에서 보게 되면요, 또는 신경철학에서 보게 되면요,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른쪽에 보이는 인물은 17세기의 철학자 스피노자입니다. 스피노자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간에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체화된 인지를 하는 강의에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요. 미리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런 겁니다. 인지과학과 신경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체화된 인지, 내 몸과 마음이 결국 하나이고 체현되어 있고 마음이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체화되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무의식 이야기, 뭐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건데, 몇 가지 나온 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마음은 몸속에 체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음은 몸속에 체현되어 있다. 그 밑에 보게 되면은 스피노자가 한 말이 뭐가 있냐면, 마음은 몸의 관념이다 그러거든요. 마음이라는 것은 몸의 관념이에요. 그러니까 몸하고 아주 직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뭐냐면 마음이 몸속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몸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인지과학으로 설명하면 그런 거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신경세포들의 어떤 활성화 패턴이죠. 내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내 신경세포가 어떤 패턴으로 활성화되어 있는가를 반영하는 겁니다. 바로 몸이죠. 뇌라는 것은 몸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몸속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이제 많은 과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우리가 계속 수업을 진행하면서 얘기를 할 겁니다만, 그래서 마음속에 체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성 위주의 사유를 하잖아요. 이성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이성이 감성을 억누르기도 하고요. 이성은 인간의 이성적인 동물이어서 만물의 영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이성이 지배하는 의식뿐만 아니라 저 밑바닥에 들어가 있는 좀 깊은 무의식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좌우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19세기에 프로이트가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의 발견, 인간 무의식의 발견. 이제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떤 사유를 통해서 그 무의식을 발견한 얘기를 갖고 이제 정신 분석을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것이 어떤 인지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무의식이고요. 우리 무의식이라고는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나를 움직이는 그런 어떤 거대한 힘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의식에 대한 증거는 상당히 과학적 증거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
건강이란 개념, 아까 말씀드렸던, 그다음에 뭐 생애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추상적 개념이지만 그것은 결국은 은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도 조금 나중에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